안녕하세요. 2023년 3월 9일은 세계 콩팥의 날입니다. 올해 18번째 맞이하는 세계 콩팥의 날은 콩팥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 홍보하기 위한 세계적인 행사인데요. 콩팥의 날을 기념해서 대한신장학회에서 라이브 토크를 중계했습니다. 총 4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하실 교수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한신장학회 이사장님이신 보람의 병원 임춘수 교수님. 네. 소개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임춘수입니다. 예, 총무이사님이신 한림대 성심병원 김성균 교수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성균입니다. 홍보이사를 담당하시고 계시고요. 부산대학교 병원 홍상헌 교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홍보이사를 맡고 있는 송상헌입니다. 예, 저는 홍보를 맡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한미연입니다. 먼저 세계 콩팥의 날을 맞이해서 임춘수 이사장님께서 먼저 인사말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전에는 세계 콩팥의 날 행사를 오프라인으로 여러 병원에서 또는 어떤 넓은 강당에서 이런 행사를 했었는데, 올해는 처음으로 이 비욘드 채널을 이용한 전국 방송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세계 콩팥의 날은 2006년도에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계 신장학회에서 제정을 했는데요. 그 목적은 우리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세계적으로 이 콩팥병 환자가 10%가 넘습니다. 전체 인구의 10%. 그러니까 8억 내지 9억 명의 환자가 전 세계에 존재하는데요. 이분들이 제대로 치료받고 일찍 진단이 되어서 제대로 치료받는다면은 아주 나쁜 상태로, 말기 신부전 상태로 진행을 저희가 늦추거나 아예 예방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진단이 늦어지는 이런 문제들이 제일 크겠죠. 그래서 이 세계 콩팥의 날을 제정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홍보 행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장병에 대한 그런 인지도를 좀 높여서 빨리 진단이 되어서 제대로 치료받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자 이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2007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현재 많은 우리 신장내과 선생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4시간짜리 프로그램인데 첫 번째 1시간은 저희 넷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저희가 세계 콩팥의 날을 맞이해서 이제 홍보 영상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한번 같이. 미래를 위한 준비, 모두에게 건강한 콩팥을. 2023 세계 콩팥의 날. 최근 국민건강영양 조사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30세 이상 성인 10명 중 1명이, 70세 이상 노인 4명 중 1명이 만성 콩팥병을 앓고 있습니다. 국내 만성 콩팥병 환자의 수는 매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만성 콩팥병은 치료 시기를 놓치면 콩팥 기능 상실로 투석 치료에 이르게 됩니다. 정기적인 검사와 꾸준한 관리로 콩팥병을 예방하고 조기 진단, 조기 치료하는 것이 필수겠죠? 콩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2006년부터 매월 3월 둘째 주 목요일을 세계 콩팥의 날로 지정하여 각종 캠페인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한신장학회의 주관하에 세계 콩팥의 날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2023년 세계 콩팥의 날은 바로 3월 9일입니다. 미래를 위한 준비, 모두에게 건강한 콩팥을. 올해의 주제이자 슬로건인데요. 대한신장학회는 2023년 세계 콩팥의 날 캠페인을 통해 콩팥병의 진단과 치료, 관리를 철저히 하여 코로나19와 같은 각종 재난 상황들이 콩팥병 환자들에게 장애가 되지 않도록 대비하고자 합니다. 매년 3월 둘째 주 목요일은 콩팥 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세계 콩팥의 날입니다. 우리 몸의 정수기 콩팥, 이 콩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고통받는 만성 콩팥병 환자가 우리나라에는 참 많다고 합니다. 대한신장학회 회원들은 콩팥병을 앓고 있는 환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올바른 정책과 진료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대한의사협회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최고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로서 겸손과 배려, 섬김의 자세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대한민국의 보건의료를 지켜나가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콩팥병으로 치료받는 환자와 또 보호자분들의 노고와 헌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사가 콩팥 건강의 중요성을 알리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건강한 콩팥, 건강한 몸을 가진 우리 국민들이 밝고 활기찬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2023년 세계 콩팥의 날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콩팥병 환자분들의 빠른 회복을 돕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선진적인 의료 시스템을 만들어가고자 국민의 한 사람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래를 위한 준비, 모두에게 건강한 콩팥을. 미래를 위한 준비, 모두에게 건강한 콩팥을. 대한신장학회. 네, 축전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과 많은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슬로건은 이제 미래를 위한 준비, 모두에게 건강한 콩팥을. 미래를 위한 죄송합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 이제 김성규 총무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신장학회 총무이사 김성균입니다. 우리 워낙에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감염성 질환이 중요하게 대두됐는데요. 그와 반면에 비감염성 질환 중에 여러 가지 중요한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만성 콩팥병이 되겠는데요. 이런 만성 콩팥병은 전 세계적으로 조기 사망의 가장 흔한 원인이고, 특히 저소득, 중간소득 국가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인구의 10%가 발생해서 우리나라 인구에서는 한 500만에서 600만 정도의 만성콩팥병 환자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8억 명이 넘는 만성콩팥병 환자가 있습니다. 이런 만성콩팥병 환자는 조기 진단하고 조기 치료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말기콩팥병으로 가서 콩팥을 대신해주는 콩팥 대체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그 경제적인 비용과 그 다음에 심리적과 그런 오랜 투병 기간으로 인한 환자분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만성 콩팥병 같은 비감염성 질환에 대해서는 최근 한 10여 년 동안은 그 중요성이 점점 저희들의 관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그 코비드 19의 범유행 속에서 만성 콩팥병 환자들이 더 심한 상태로 진행되고, 또 사망률도 더 높게 나타남으로써 이런 만성 콩팥병 환자들이 평상시 잘 관리를 하고 이 만성 콩팥병을 진행을 억제하는 그런 전략이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로 코로나19 사망자 환자들이 만성 콩팥병 등 만성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만성 콩팥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에 감염됐을 때 여러 가지 심혈관계 질환 등 심각한 질환으로 이완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만성 콩팥병은 우리 주위에 10명 중에 1명이 매우 흔하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런 급성 감염병이라든가 이런 급성 질환에 노출됐을 때 더 위험하고 더 많은 환자가 사망에 이르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저희 의료진뿐만 아니고 환자, 보호자, 그 다음에 정책 입안자들, 그 다음에 정책 관리자들 다 모두 힘을 합쳐서 이 만성 콩팥병 등의 만성 질환을 관리하고 진행을 억제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지난 한 2, 3년 코로나 범유행 시대 때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이 뉴스미디어에 나왔는데요. 코로나19 환자들이 계속 심장, 폐, 신장 등 중요 장기들을 계속 나쁘게 하고, 특히 투석 환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사망률이 75배나 높게 나타나며 초기 상태에서 범유행이 됐을 때 투석 받을 수 있는 센터가 없어서
입원을 대기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미래를 위한 콩팥병 환자들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콩팥병을 포함해서 비감염성 질환의 예방과 조기 진단, 치료 및 관리에 대한 계획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정책 위반자들은 콩팥병을 포함한 비감염성 질환의 예방, 조기 발견 및 관리를 우선시하는 포괄적인 건강 전략을 채택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의료인들을 비롯한 의료 서비스는 어떠한 응급 상황 속에서도 만성 콩팥병 등의 만성 환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공평하고 적절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되겠습니다. 환자와 보호자분들은 식품, 물, 의료용품 및 의료 기록이 포함된 응급 키트를 준비하여 어떠한 응급 상황에서도 대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저희 대한신장학회에서는 향후 10년간 국민 콩팥 건강 개선안 2033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제안은 앞으로 10년간 예상 만성 콩팥병 환자를 10% 감소시키고 만성 콩팥병의 가장 흔한 원인인 당뇨병성 말기 콩팥 질환 환자 비율을 10% 또한 감소시키고 어쩔 수 없이 말기 콩팥병으로 갔을 때 지금처럼 병원에서 치료받는 게 아니고 가능한 한 환자 중심이 되는 재택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재택 치료 비율을 33%까지 증가시키는 33에서 2033 향후 10년간 환자 중심의 치료의 질 향상과 사회 경제적 부담을 절감시키는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국민 여러분들도 저희 대한신장학회와 함께 모든 저희 국민들이 건강한 콩팥을 가질 때까지 노력을 같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 총무 이사님께서 이 슬로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어떠한 재난 상황이나 어떤 응급 상황이 생기더라도 이렇게 만성 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신 콩팥병 환자분들이 진료에 영향이 없이 꾸준히 진료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사회와 또 학회가 같이 노력해보자는 그런 이제 의미로 저희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콩팥의 날 행사를 맞이해서 대한신장학회에서 여러 가지 홍보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홍보이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대한신장학회에서 세계 콩팥의 날을 기념해서 여러 가지 홍보활동 준비하면서 슬로건을 일단 만들고, 그는 세계 콩팥의 날 슬로건을 한국에 적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로고를 보시면은 요 그림을 보시면은 빨강과 파랑과 노랑이 있지 않습니까? 빨강은 혈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파랑은 뭐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정맥피인가요? 예, 정맥도 의미할 수도 있고 물을 의미합니다. 여기 제일 제정할 때 노랑은 오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콩팥이 하는 피가 들어가서 물을 다루고 오줌을 생성하는 이런 역할을 이렇게 로고에 담아서 세계 콩팥의 로고를 정하였습니다. 저희들이 행사를 준비할 때 오프라인보다는 이제는 온라인 행사가 굉장히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에 둘셋 라이브 토크를 일단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욘디 채널이 굉장히 많은 구독자가 있기 때문에 비욘디 채널과 상의해서 둘셋 라이브 토크고, 둘셋이라는 의미는 올해가 2023년이기도 하고 어떤 저희들이 하는 행사들이 만성 콩팥병의 진행을 조금이라도 더디게 하고 중지한다는 의미에서 애들 울 때 우리가 울음을 꺼치게 하는 방법 중에서 둘, 셋 이렇게 하면 울음을 꺼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아주 그런 의미를 가져서 그렇게 정해보았습니다만은 얼마나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실지 그건 여러분들에게 맡기고요. 1시부터 시작해서 5시까지 진행을 합니다. 저희들이 1시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어째 보면은 맛보기 토크이고 2시부터는 각각 투석 중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응급 상황이라든지 당뇨병 때문에 저희들이 환자들이 겪는 만성 콩팥병의 위험도가 얼마나 심한 건지 어떻게 개척을 해 나가야 되는 건지 마지막으로 투석 중 이야기 이렇게 구성했으니까 5시까지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내일은 대한신장학회 공식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왜 공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냐 하면 여러 가지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 신장이 콩팥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가 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일은 콩팥이라는 신장학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행 캠페인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행 캠페인이라는 것은 다 같이 행복하자는 뜻이고요. 우리가 콩팥이 말기에 이르렀을 때 신대체요법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그래서 결정하는 데 있어서 환자와 의사와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하자는 그런 캠페인이니까 내일도 2시부터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요번에 특이하게 저희들이 기획했던 행사 중에 하나가 콩팥병 이야기의 수기 공모전입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많은 콩팥병 환자, 보호자, 의료진이 공모를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약 200여 편이 접수가 되었고요. 심사를 이제 막 어제 완료를 했고 아마 오늘부로 대한신장학회 홈페이지에 수상작 이름이 아마 뜰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심사를 하시는 과정에서 여러 심사위원들께서는 눈물을 감출 수 없었다 이런 말도 하시는 여러 선생님들을 봤습니다. 따라서 이런 나중에 공모작을 검토해서 차후에 어떤 계획을 세울지는 신장학회에서 의논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신장학회 처음 한 행사 중에 하나인데 전국 광역시 몇 개 광역시의 버스에 대한 콩팥의 날, 세계 콩팥의 날 광고를 했습니다. 못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버스에 콩팥의 날 중요성, 콩팥의 중요성을 조금이라도 전 국민이 알았으면 하는 바람을 실어서 이렇게 광고를 했고 3월 중순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를 보면 이 행사가 그 행사의 일환이구나 라고 아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광고와 홍보를 통해서 콩팥 질환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노력하는 대한신장학회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SNS도 저희들이 운영합니다.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콩팥 질환,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한 정보도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희가 이제 행사를 맞이해서 이제 여러 가지 홍보를 진행을 했고요. 특히 이 자리를 빌어서 수기를 보내주신 이제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 그리고 의료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세계 콩팥의 날을 맞이해서 대한신장학회에서 이번에 이제 환우와의 특별한 이제 대담을 준비를 했습니다. 녹화 영상인데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건 저희 아버지가 현재 월세금 투석을 받고 있고 제 딸이 저와 같은 가족력을 받았을 때 제 딸에게 좀 더 용기를 심어주고 싶어서. 안녕하세요. 대한신장학회 홍보위원 한미연, 홍보위원 김재석입니다. 세계 콩팥의 날을 맞이해서 환우와의 특별한 만남을 마련했는데요. 정말 어렵게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현재 다낭 콩팥병으로 진료를 받고 있고요. 제가 나고 자란 강원도 철원에서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실어주고 있는 기능교육 대표 엄기성이라고 합니다. 다낭 콩팥병, 바로 유전병인데요. 부모님 중 한 명이 다낭 콩팥병일 경우에는 50%의 확률로 콩팥에 이제 물혹이 많이 생겨나면서 콩팥 기능이 점점 떨어지는 병입니다. 근데 이 병을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3년 전에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종합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아버지께서 다낭신인 걸 발견하게 되었고 진료받았던 선생님께서 유전 가능성이 있으니 한번 받아보면 어떻겠냐고 말씀하셔서 저도 그때 병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좀 유전 성향이 있는 병이라 마음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진단받고 좀 달라진 것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고요. 근데 이제 가족력이다 보니까 뭐 누구나 이제 타고난 병이다 보니까 처음에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스스로 좀 건강 관리도 많이 더 신경 써야 되고 거기에 따른 치료 방법은 뭐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었는데 개인적인 역량과 지식으로는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서 조금 아시는 의사 선생님이나 주변 분들에게 좀 자문을 구하고자 용기 내서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관리를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고 들었어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다낭 콩팥병 이렇게 뭐 약 드시고 관리하고 하시면서 사실 지금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굉장히 복잡하시고 어려웠던 시간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거 관련돼서 말씀해 주실 것이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촬영한다는 자체에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3년 전에 발병을 받고 굉장히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건강이 최고인 것처럼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1시간 정도 걷기 운동을 하고 있고요. 뭐 보기와는 다르게 술, 담배는 전혀 하지 않고 있고 종교 생활도 하면서 최대한 가족들과 함께 생활을 많이 하려고 하고 월수금 투석을 하시는 아버지 병원에 매주 월요일에 제가 직접 방문을 해서 아버지도 심리적으로 좀 안정을 시켜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기적으로 병원을 좀 가실 것 같은데요. 네. 무슨 치료를 받고 계신지 조금 더 예.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3년 전에는 월 1회씩 병원에 가서 피검사, 소변검사를 받았고요. 3시간 뒤에 이제 어떻게 제가 이제 상태가 어떤지 파악을 했고 3개월 뒤에 MRI를 찍어서 제 콩팥에 있는 혹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에 대한 진료를 받았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톨바탕 약을 복용한 다음부터 큰 변화 없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낭신 치료, 다낭 콩팥병 치료도 이제 많이 발전을 해서 최근 이제 몇 년 전부터는 많은 이제 환자분들이 톨밥탄이라는 약을 이제 복용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톨밥탄 약이 쉽지가 않죠. 소변을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수분 보충도 5리터, 6리터 이렇게 마시기도 하고 또 밤에는 이제 화장실 가느라고 이제 잠도 잘 못 주무시고 톨바탄이라는 약을 드시면서 초반에 느끼신 어려운 점 뭐 그런 것들은 어떠셨는지? 처음에 3년 전에 담당 주치의 선생님께서 톨바탄 의견을 해주셨을 때 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주변에 알아봤는데도 뭐 반신반의한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저는 일단 믿었습니다. 잠도 잘 못 잤고 보시다시피 좀 등치가 좀 크다, 덩치가 좀 커다 보니까 물도 5리터가 아니라 한 6.5리터, 7리터 정도 먹게 되었고요. 소변도 하루에 한 15회 정도 보게 되었고 일단은 좋은 거는 약을 복용한 다음에 제 몸 상태를 확인해 보니까 많이 좋아지고 있고 거기에 따른 혹이 좀 변화가 없다는 걸 보고서 좀 용기를 또 얻게 되었고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물을 6.5리터 상당히 생각하기가 사실 좀 어려워요. 어떻게 드셨는지 드신 비법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세요. 새벽 5시에 운동을 하러 갈 때 집에 있는 1리터 병에다가 물을 담아 갑니다. 그래서 운동하기 전에 마시고 소변을 보고 그다음에 다시 운동 끝나고 또 1리터 마시고요. 그리고 아침 9시에 강의하러 가기 전에 소변을 보고 또 이제 500ml를 먹고 그다음에 1교시 끝나고 먹는데 보통 이제 강의를 진행하면 초중고 수업은 50분이 끝나고 10분 정도 쉬잖아요. 그때는 의무적으로 무조건 화장실을 갑니다. 근데 갈 때 내 건강을 위해서 가자. 우리 가족을 위해서 가자라고 좀 마인드 컨트롤하고 가서 소변을 보고 이제 물을 마시고 다시 이제 또 강의를 진행합니다. 대학교 강의를 할 때는 두세 시간 연강을 하다 보니까 그날 같은 경우에는 주치 선생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약을 먹지 않고 강의를 해서 지금 거의 적응을 이제 다 한 상태입니다. 톨밥탄 치료 초기의 어려움을 그냥 불평을 하기보다는 자기주도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극복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의지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참 공감이 많이 갑니다. 톨밥탄 복용을 하시면서 물혹이 적어지거나 또는 물혹이 그대로 있는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마음의 안정 그런 거에 대한 만족감을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을 받으셨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에 1년 동안은 매달 월 1회씩 담당 주치의 선생님에게 피검사, 소변검사를 받으면서 피드백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향후 6개월, 1년 사이에 MRI 받았는데 수치에 대한 큰 변화가 없음을 알게 되었고 너무 감사했고 보시다시피 축구 90분 뛴데도 아무 문제 없고 웨이트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조금 이제 소변을 자주 보고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는 점도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래 보통 아침에 세 알을 먹는데 하나만 먹고 와서 조금 유쾌하게 인터뷰를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이제 처방받은 약이 환자분마다 다를 텐데 지금 아침에 3알, 오후에 1알 드시는데 이제 컨디션에 따라서 좀 중요한 일이 있거나 하면은 조금씩 이제 용량을 변경해서 드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약 자체는 지금 단기간에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5년, 10년 뒤에 어떤 꾸준한 치료에 대한 적극성을 가지고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조절하는 그런 팁들이 사실은 이제 톨밥탄에 잘 적응을 못하신 분들한테 중요한 이제 요령이랄까 이런 걸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서 저는 충분히 잘 공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톨밥 탈행 약물 이제 쭉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또 금방 체감이 될 수 없는 측면도 있거든요. 비용도 만만치 않고 근데 굉장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얘기를 주셨는데 이렇게 꾸준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이유, 나만의 어떤 이유가 있으실지요? 예. 근데 저를 지도해 주신 주치의 선생님 역시도 전문 의사 선생님으로서 그분을 믿었고 가장 중요했던 건 가족력으로 인해 저희 아버지가 현재 월수금 투석을 받고 있고 저도 하나의 아빠로서 설령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제 딸이 저와 같은 가족력을 받았을 때 제 딸에게 좀 더 좀 용기를 심어주고 싶어서 제가 현재 의지력과 믿음으로 현재 진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낭 콩팥병 진단 후에 콩팥 관리를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꼭 지키시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 말씀해 주세요. 식단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짜게 안 먹고요.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밥을 나오게 되면 반 정도 보통 뭐 다이어트 식단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진행을 하고 채소 같은 거를 많이 먹고 있고 또 야식 많이 먹잖아요. 근데 이제 안 먹다기보다는 가급적이면 이제 저녁 9시 이후에는 안 먹으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고요. 그냥 콜라고 제로 콜라 먹으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고 카페에 가도 디카페인 커피 먹으면서 진행하고 있고 강의장에 가면 항상 이제 강단 위에 500리터 물 하나 올려놓고 가방에 항상 올려놓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제 생활 리듬을 패턴을 또 맞춰가고 있습니다. 인스턴트 음식이라던가 네. 이제 바깥에서 사 드시는 음식도 많이 드실 것 같은데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세요? 아예 안 먹겠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건 거짓말이고요. 먹고 싶을 때 먹는데 예를 들어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주 한 3회, 4회 정도는 야식을 먹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많이 먹어도 뭐 주 1회 정도 좀 줄여서 먹고 있고 이 아시겠지만 병을 가지고 있어도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안 좋아진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개인적으로 그런 스트레스까지 쌓아가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거의 끝나가는 기간이긴 하지만 이제 코로나 시기에 많은 이제 콩팥병 환자들이 특히 이제 취약하고 힘든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런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좀 더 사회가 또는 체계적으로 어떻게 이런 콩팥병 환자를 포함한 이런 환자분들을 도와줬으면 좋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실까요? 참 애석하게도 3년, 4년 전에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고 아버지가 투석을 시작하셨고 저 또한 그 나라 전체가 어려운 시기에 판정을 받다 보니까 굉장히 개인적으로나 가족적으로 힘든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래에 산정특례를 받은 것처럼 신장병에 관한 많은 종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관심들을 많이 가지셔서 환우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제 월수금 투석을 하시다 보니까 가족끼리 좀 추억을 만들고 싶거나 여행 같은 걸 가고 싶을 때 당일치기나 혹은 1박 2일밖에 갈 수 없는 경우가 없어요. 혹시나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 투석할 수 있는 그런 좀 개선점이나 정부적인 차원이나 의학적인 차원이 없는지 한번 좀 궁금합니다. 대한신장학회에서 이러한 많은 분들의 그런 열망과 바램들을 좀 담아서 그런 이제 지역마다의 투석실 이런 것들을 네트워크를 대한신장학회에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구축해서 호텔 사이트 예약하듯이 이렇게 투석실 가능한지 이렇게 하면은 뭐 투석실에서 몇 시에 이렇게 가능하니까 이런 시스템 가능할 것 같고 굉장히 좋은 제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사구체 신념이라던가 유전성 질환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특히나 젊은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결혼, 출산, 임신, 가족 계획, 취업, 직장을 놓고 굉장히 마음이 힘든 경우들이 많아서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께 해주시고 싶으신 격려의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3년 전에 제 가족력 다낭시 콩팥병 판정을 받고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가치관을 갖게 되었고요. 주치의 선생님을 꼭 믿고 본인의 의지 강화를 한다면 반드시 꼭 좋아지실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건 저희 아버지가 현재 시작해. 출연해주신 저희 환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저희가 공식 유튜브에 여러 가지 이제 뭐 환자 질병 정보나 또 같이 올리고 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나와 가족을 위한 만성콩팥병 예방과 관리 정보 10대 수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몇 가지 올려주셨는데 몇 개를 같이 보시면 콩팥병 있는 분들 저염 식사를 매일 해야 하는지, 신장병 예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생활 습관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쭤봐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10대 수칙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말씀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10대 수칙에 관해서 먼저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예, 그 질병관리청하고 대한의학회에서 서로 상호 협의하에 물론 대한신장학회도 참여했고요. 나와 가족을 위한 만성콩팥병 예방과 관리 정보라고 해서 10대 수칙을 만들어서 최근 배포하였습니다. 여기서 10대 수칙이라고 하지만 7가지는 일반인들이 꼭 지켜야 되었으면 하는 만성콩팥병 예방 수칙이고 뒤에 8번째, 9번째, 10번째는 콩팥병을 가진 그런 환자분들이 꼭 알아두었으면 하는 수칙입니다. 첫 번째를 보시면은 당뇨병과 고혈압은 꾸준히 치료한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사장님이 당뇨병과 고혈압을 꾸준히 치료한다. 어떻게 하는 게 꾸준히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네. 꾸준히 그 주치의 선생님을 만나셔야겠죠. 네. 그 신장병 치료가 뭐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자주 받는데 역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본 원인 질환 그 질병을 잘 관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네, 이제 1번으로 나온 이유는 우리나라 만성 콩팥병의 가장 흔한 원인이 당뇨병과 고혈압이거든요. 그 두 가지를 잘 관리하시면은 신장병도 따라서 자연스럽게 잘 관리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수칙으로서는 당뇨병이 있는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콩팥 기능 검사와 단백뇨 검사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 수칙은 10대 수칙에 나중에 나와 있으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합니다. 저는 여기서 별로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그 김성균 정무이사님 어떻게 한마디 해주시죠? 뭐 같이 자유롭지 못하지만 적정 체중 우리가 이제 모든 분들이 이제 체중이 많이 나가게 되면 콩팥의 크기는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콩팥의 능력은 일정한데 체중이 많이 나가게 되면 그 체중에서 나오는 그런 노폐물들을 걸러야 되고 하는 그러니까 콩팥으로 하여금 노동을 더 많이 하게 하는 그렇게 해서 콩팥을 더 나쁘게 하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체중을 가능하면 적정 체중으로 유지를 잘 해야 콩팥도 적당히 일하고 뭐 여러분들도 다 적당히 일을 하셔야지 밤늦게까지 계속 일만 하면 지치듯이 콩팥도 적정한 체중으로부터의 노폐물을 잘 처리할 수 있게 적정한 체중을 관리하는 건 중요하겠습니다. 질문 중에서 그 배가 심각하게 많이 나왔어요. 이게 비만보다 위험한 상태인지 꼭 알려주세요 했는데 배가 나온 경우는 내장 지방이 많은 경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는 배를 넣기 위한 여러 가지 운동과 식이요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음식은 싱겁게 먹습니다. 저염식이를 하자는 말인데요. 사회만 보신다고 다른 이야기를 잘 안 해보실 텐데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에도 저염식이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질문에도 콩팥병 있는 분들은 저염 식사를 매일 해야 하는지요? 이런 질문이 나와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음식을 싱겁게 드시는 게 사실 한국인 음식이 이게 국물도 많고 국수도 많고 해서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그 용량보다 저희가 훨씬 더 많이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소금을 추가로 넣지 않아도 음식 자체 내에 있는 소금도 들어있어서 충분히 저희가 필요한 소금량을 하루 필요한 소금량을 충분히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염식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이게 저염식을 그러니까 소금을 많이 드시면 단백뇨도 사실 더 나오기도 하고 또 붓기도 하고 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콩팥병이 있는 분들은 더군다나 음식을 좀 싱겁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콩팥병이 없다 하더라도 이제 싱겁게 드시는 것이 결국에는 혈압도 좀 낮추고 여러 가지 뭐 체중 관리에 도움이 많이 돼서요. 싱겁게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네 번째입니다. 매일 30분 이상 운동과 신체 활동을 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어느 분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제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예. 네. 매일 30분 하기가 어렵다면은 그럼 뭐 이틀 내지 3일에 묶어서 뭐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 운동하는 거는 어떤가요? 같은 그것도 효과가 좋은 있나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주 5일 이상 적어도 운동을 하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안 될 때는 조금 강도를 오래 하거나 강도를 세게 해서 주 3회 적어도 이상은 하라고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도 뭐 이 꾸준히 운동하는 거를 매년 초에 계획을 하다가 3월 달쯤 지금쯤 되면 이제 포기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실제로 따로 시간을 내서 30분 이상 매일 운동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최근에 이제 제가 좀 노력해서 하는 거는 이제 모두 직장에 가면 뭐 사무실이 몇 층에 있는지 모르겠으나 여기 지금 이 비욘디 사무실 15층인데 출근할 때 퇴근할 때 특히 출근할 때 1층에서 15층까지 올라오면 그게 딱 30분 정도 될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어떤 피트니스 클럽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운동을 하거나 뭐 한강 시민공원 가서 운동하거나 그런 것도 뭐 좋겠으나 그렇게 뭐 시간이 여유롭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직장 내에서 가능하면 뭐 앉아서 일하지 말고 움직이면서 아니면 뭐 점심 식사 갔다 오면서 계단 이용하기 뭐 이런 걸로 해서 하면 30분 정도는 운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담배는 반드시 끊고 술은 하루에 1-2잔 이하로 줄입니다. 반드시 금연은 해야 되겠죠. 어느 약보다도 금연은 좋은 치료 방향이고 방법이고 전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콩팥이 나쁜 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반드시 금연은 하셔야 되고 술은 적당량 본인이 힘들지 않은 수준에서는 허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6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콩팥의 상태에 따라서 물을 적당히 마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미연 선생님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올라왔네요. 저희 아들은 선생님 질문 조금만 위로 올려주시면 하루에 매일 물을 2리터 500씩 2.5리터씩 먹는 게 나쁜가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이제 물을 적당히 드시라는 게 이제 탈수되지 않고 또 필요한 물을 드시라는 말씀인데 이게 사람마다 필요한 양은 또 다를 것 같고 한데 이 뭐 2.5리터 자체가 특별히 문제 있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크게 과할 것 같지는 않고요. 대개 일반인 하루에 1에서 1.5리터 정도, 뭐 그 정도 이제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지나치게 많이 드시거나 이런 거가 아니라면 짧은 보통 이제 콩팥이 1시간에 한 800ml에서 1리터 정도 그러니까 수분을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이게 갑자기 짧은 시간 내에 급하게 뭐 수분을 많이 드시는 게 아니라면 크게 문제 되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도 한마디 드리자면은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는데요.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으냐 나쁘냐. 근데 예전에 나온 그런 높으신 신장학 분야의 대가께서 쓰신 글이 있는데 논문이 있는데 적당히 먹는 것이 제일 좋다. 너무 수분 섭취를 제한하는 것도 좋지 않고 또 과도하게 많이 마시는 것도 좋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학적인 확실한 그런 근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은 기본적으로 지나치게 수분을 많이 드시는 것도 별로 도움은 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한 1리터 내외 하루에 왜냐면 우리 식사할 때도 어느 정도의 수분 섭취는 자연스럽게 되는 거니까 거기에 더해서 한 1리터 내외로 하루에 드시면은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동영상 보셨던 이제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특정한 약을 드시고 있고 수분 보충이 필요한 상태고 또 이제 다낭신 기전 자체가 이게 물을 많이 드시는 것이 다낭신 성장을 좀 막는 이제 그런 기전이 있어서 이제 많이 드실 것을 권해드려서 그렇게 하셨던 거고요. 일반 보통 그렇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잠깐 하나만 더 첨언하면 정말로 외래에서 많이 듣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이트에서 보면 물을 많이 마셔라. 어떤 사이트에 보면 물을 적게 마셔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 걸 했을 때 이
사실 어떤 때는 많이 마셔야 되고 어떤 때는 적게 마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런 콩팥 기능이나 이런 상황에 따라서 물을 많이 먹어야 될 때도 있고 적게 먹어야 될 때도 있고요. 일단 그거는 많이 마셨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니고 적게 마셨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더 중요한 거는 실제로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이분은 2.5리터 마신다 그랬지만 보통 뭐 우리 애가 뭐 3리터 마시는 것 같아요. 5리터 마시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괜찮아요. 이런 걸 하는데 저는 그게 괜찮다 안 괜찮다라기보다는 이게 가끔 가다가는 병적으로 물을 많이 마시는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거든요. 특히 뭐 당뇨가 새로 생긴 사람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목이 많이 말라요. 그래서 부갈이 있어서 계속 물을 많이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저렇게 너무 어느 날 갑자기 물을 적게 마셨던 사람들이 많이 마신다 이러면 혹시 다른 병이 생기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한 번 정도는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진단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중에 또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제 큰 컵에 얼음을 가득 담아 1시간에 1컵 이상 드시는 분이 계시는데 괜찮은가요? 이게 좀 말씀 주신 사항인 것 같긴 한데요. 네. 뭐 아까 제가 드린 답변하고 뭐 다른 답변은 없고요. 근데 이제 신장 기능이 점점 떨어지면은 수분 섭취도 줄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콩팥은 마지막까지 이 수분 핸들링, 수분을 이제 관리하는 기능은 마지막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소변량만 유지가 되는 환자라면은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어도 그 소변량에 맞추어서 그 정도 수분 섭취하는 거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 만약에 이제 투석을 하게 되고 소변량이 거의 안 나온다. 그런 경우에는 수분 섭취를 제한을 해야 되겠지만요. 저 질문에서 얼음물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지금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콩팥 기능이 아주 나빠져서 물을 제한해야 될 때 어떤 분들은 얼음물을 먹는 경우가 있는데 그 생리학적으로는 차가운 물이 들어가면 빨리 더 목마름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분 제한을 해야 될 그런 분들은 차가운 물보다는 그 미지근한 물 아니면 그냥 상온에 있는 물 그런 걸 먹어야지 차가운 물 처음에 이제 시원해서 딱 마시게 되면 시원하다는 처음 느낌이 잠깐 간 다음에 다시 또 목마름이 찾아오기 때문에 수분 조절할 때는 사실은 차가운 물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예, 뭐 오늘 오신 분들이 물에 대해서는 정말 하실 말씀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7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정기적으로 단백뇨와 크레아티닌 검사를 받습니다. 만성 콩팥병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특히 1년에 한 번씩 크레아티닌을 검사를 해서 사구체 여과율이라고 하거든요. 콩팥의 기능을 대별하는 그런 지표를 확인하고 단백뇨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병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당뇨병, 고혈압이 있는 경우는 확인하는 절차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그 콩팥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어서 병원을 규칙적으로 다님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소변 검사가 약간 귀찮거든요. 그 외래에 갔을 때 조금 기다렸다가 소변을 받고 제출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귀찮아서 의료진도 그렇고 환자분들도 그렇고 소변 검사를 이렇게 뛰어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 검사는 규칙적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조기에 콩팥병이 단백뇨라는 걸로 이제 진단을 하게 되는데 그 조기 진단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들을 되게 안타까워해서 대한신장학회에서는 작년에 또 시범 사업을 했고 올해도 다시 시범 사업을 할 텐데 일반 병원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 만성 콩팥병이 생길 만한 질환,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질환들이 있으신 분들 소변 검사를 이 요스틱 검사는 싸면서도 상당히 유용한 검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검사들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 지시봉이라는 검사 툴도 이렇게 기증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만성 콩팥병도 조기 진단하는 그런 캠페인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8번째, 9번째, 10번째는 만성 콩팥병 환자에게 국한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째 보면 만성 콩팥병 환자는 단백질을 하루 권장량을 넘겨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이트에서 여러 가지 단백질을 측정하는 여러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섭취하는 양을 제한하는 것은 몸무게 1kg당 0.8g으로 저희들이 지금 수칙을 정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한 것인데 한번 설명을 보태실 게 있으신가? 네, 단백질과 신장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아주 예전부터 뭐 연구들을 많이 해왔는데, 그래서 단백질 섭취를 제한을 하면은 콩팥병 보존에, 콩팥 기능 보존에 도움이 된다, 그런 연구들을 수십 년 전부터 해왔는데, 사실 아주 뚜렷한 그런 효과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왜냐면은 연구 방법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환자들이 따라주기도 어렵고, 또 더불어서 단백질 대신에 신장에 해롭지 않은 그런 그 아미노산을 약으로 만들어서 이제 대신 보충을 해주는 그런 연구들도 많이 했는데, 그 아주 뚜렷한 그 이점은 얻지는 못했어도 기본적으로 뭔가 도움이 된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신장학 전문가들은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대로 이 정도로 제한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9번째, 10번째 남았습니다. 9번째는 만성 콩팥병 환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과일이나 채소를 지나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라고 합니다. 한미연 선생님 한마디 주실까요? 여기에 대해서? 예. 이제 이것도 만성 콩팥병 환자에 국한된 이야기로 일단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이제 콩팥이 칼륨을 배설을 해야 되는데 이제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진 경우에 칼륨 배설이 잘 안 되면서 이제 칼륨이 높아지는, 이제 혈액 속에 칼륨이 높아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제한을 하는데요. 이거는 꼭 이제 그 콩팥병 단계나 몸 상태에 따라서 제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요거는 꼭 이제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이 변비에는 상당히 좋다고 많이 알려져서 여러 환자들이 많이 복용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충분히 드셔줘야 되는 환자도 있고 제한을 해야 되는 환자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컨디션을 담당 선생님과 상의해서 조절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부분인데, 만성 콩팥병 환자는 상태에 맞는 그런 처방을 의사나 약사의 지시에 따라 지켜서 계속 복용해야 된다. 본인의 뜻에 따라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러다가 보면은 특히 문제가 야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 몇 분 안 남았는데 이사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주시면서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네. 예. 사실 만성 콩팥병 환자들한테 저희가 굉장히 많은 약을 쓰고 있죠. 저도 가급적이면은 그 환자들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약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막상 10가지 가까이 되는 약들을 하나하나 다시 찾아봐도 이게 환자분한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뺄 수가 없는 그런 약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환자분들한테 처방하는 약은 꼭 필요한 약들이니까, 그리고 의사 입장에서도 가급적 약 개수나 그 종류를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드셔야 되는 약들을 그 용량에 맞춰서 처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약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건너뛰지 마시고 잘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2가지 올라와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단백질 파우더 많이 드시는데요. 특히 이제 그 젊은 남성분들 근육 키우시느라 많이 드시는데, 단백질 파우더 섭취하는데 기저질환이 없어도 과량의 단백질은 콩팥 건강에 좋지 않은지 물어보셨습니다. 자주 듣는 질문이거든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기저질환이 없다면 사실은 뭐 과량의 단백질만으로 신손상을 일으키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대신 저희가 저렇게 우리가 헬스를 시작하면서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저 단백질이나 크레아티닌이라는 그 물질 자체를 드시는 분도 계신데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우리 신기능 평가할 때 제일 중요한 수치가 크레아틴인 수치거든요. 근데 저런 단백질을 인위적으로 먹으면 그분들이 신장 기능이 좀 떨어진 것처럼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 주의하면 될 것 같고 괜찮습니다. 네, 한마디로 신장내과 의사로서 별로 추천을 하지 않는다. 네, 그게 동의합니다. 정답이지 않을까요? 예, 동의합니다. 네, 네. 오늘 콩팥의 날을 맞이해서 첫 번째 라이브 토크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더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